지난 이야기 2024년 일본에서 논란 끝에 개봉한 영화 오펜하이머. 자신들의 가족을 죽인 무기와 그 설계자를 다룬 영화를 받아들였다는 건 상식적으론 꽤나 놀라운 일이다. 일본은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자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째서 핵 개발자의 서사를 수용한 걸까? 그 배경에는 미국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전략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53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핵무기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며 국제 원자력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냉전 시대에 미국이 핵 기술을 수출하면서도 동맹국을 감시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었다. 일본은 이 프로그램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되었고 나카소네 야스히로 같은 정치인들이 원자력 개발에 적극 수용했다. 그러나 1954년 미국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일본어선 제5 후쿠르마루가 비폭되면서 일본 전역의 반핵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미국은 이를 잠재우기 위해 일본을 평화적 원자력의 실험 무대로 삼았고, 그렇게 일본은 겉으로는 반핵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조용히 핵의 세계로 편입되어 갔다. 1954년 3월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원자력 연구 개발을 위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놀랍게도 이는 제5 후쿠르마루 비폭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죠. 그가 제출한 예산은 총 2억 5천만 엔, 이 중 원자로 건설 기초조사비로 책정된 금액은 2억 3,500만 엔으로 이는 핵 분열에 쓰이는 물질 우라늄 235에서 따온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해요. 이러한 그의 행보가 사전에 미국과 조율된 것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허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후 전개된 흐름은 분명 미국의 의도와 맞닿아 있었다는 점이죠. 그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1955년 1월 히로시마 원자력 발전소 건립 추진이에요. 당초 미국은 원폭 피해자를 위한 병원을 히로시마에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하원 의원이 이를 뒤집고 히로시마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자며 제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병원을 세우면 당연히 그 공간은 피폭자들만을 위한 한정된 공간으로 머무르게 되죠.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면 그건 피폭자뿐만 아니라 전후 일본 전체를 재건하기 위한 국가적 자산이 됩니다. 게다가 원폭으로 잿더미가 된 그 자리에 첨단 기술의 상징인 원전이 들어선다. 이건 마치 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뚫고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은 상징성을 띠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당사자인 일본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피폭자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사한다며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그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다시 한번 도약하자는 쪽이었을까요? 정답은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애매했어요. 피폭자도 시민운동가도 모두 고개만 갸웃거릴 뿐이었죠. 왜냐하면 이들은 원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원전은 너무도 생소한 개념이었거든요. 결국 이 싸움은 누가 먼저 여론의 방향타를 쥐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미국이 파고들기 시작했죠. 여론을 선점하려면 먼저 원자력 발전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부터 인식시켜야 했는데요. 이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겐 이미 말 잘 듣는 충실한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 협력자는 바로 세계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의 초대사주 쇼리키 마스타로입니다. 그는 나치 독일의 최고 선전가 괴벨스에 비견될 만큼 악명 높은 인물이었어요. 유년 시절엔 학업을 등한시했지만 어찌저찌 경찰관이 되더니 이후엔 소위 빨갱이 때려잡는 사람으로 승승장구했죠. 그러던 중 1923년 간토 대지진이 터지면서 그는 대중선동의 위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신과 가까운 기자들을 통해 조선인 폭동설을 퍼뜨려 참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게 바로 간토 대학살이었죠. 물론 그의 관료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후 도라노몬 사건이 발생하며 옷을 벗게 돼요. 하지만 이건 전화위복이 되었죠. 공직 신분에서 벗어난 그는 더 이상 거칠 게 없어졌고 곧바로 정재계 인사들의 지원을 받아 요미우리 신문의 경영권을 사들입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은 아사히나 마이니치에 비해 열세였는데요. 설립 초기에는 오자키 고요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정기 게재하며 명성을 쌓았죠. 그러나 점차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좌익 성향의 악화를 채용하는 등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초대사주로 올라서면서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소시적에 빨갱이 때려잡는 사람으로 활동했던 만큼 그는 데스크를 기성 언론들처럼 친정부적인 논조로 운영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죠. 라디오 방송란을 게재하고 일요일 석간을 발행하였으며 일본 최초의 프로야구팀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창단하는 등
파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덕분에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수도권 최대의 전국지로 성장할 수 있었고요. 물론 이번에도 그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의 굴곡이 찾아오죠. 1937년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원활한 전쟁 수행을 위해 이듬해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하면서 국가가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하게 됩니다. 언론과 출판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이에 쇼리키는 아예 정계에 입문, 이후 여러 관직을 거치며 이른바 정원유착의 중심 인물로 떠오릅니다. 정원유착? 아니, 오히려 출세한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요. 여기까지만 들었을 땐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이유입니다. 일본이 패망하면서 쇼리키는 A급 전범 용의자로 수감되어 극동 국제군사재판에 회부될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기소되지 않고 석방돼요. 그 이유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으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후 그는 CIA와 손을 잡고 친미론자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괴벨스는 히틀러를 따라 생을 마감했지만 일본의 괴벨스는 이제부터 천황이 아닌 미국의 괴벨스로 살아가기를 택한 셈이죠. 일본의 괴벨스에서 미국의 괴벨스로 전향한 쇼리키는 1950년 요미우리 신문을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확보한 자본을 바탕으로 일본 최초의 민영방송사 니폰방송을 설립하죠. 당시 TV는 너무 비싸 일반 가정에선 쉽게 접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쇼리키는 이 장벽을 허물기 위해 도쿄 도심 번화가와 주요 철도역 그리고 공원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마다 대형 TV를 설치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 시기 일본 프로레슬링의 아버지 역도산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고 그의 경기를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 덕분에 TV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단숨에 폭발해요. 이 열기는 곧 가정 내 TV 보급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모두의 시선이 니폰 방송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쇼리키에게 집중되죠. 그가 전파를 통해 내보내는 메시지가 곧 일본인의 인식 그 자체로 연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덕분에 그는 미국 정보당국의 관심을 받게 되고 그들로부터 한 가지 중대한 역할을 맡게 돼요. 원자력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라. 이때부터 쇼리키는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미지를 퍼뜨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의 전략은 상당히 정교했어요. 단순히 원자력의 밝은 미래만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적 이용이 초래한 참상을 전면에 내세웠죠. 그 비극과 대비시켜야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이 더 강하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1954년 8월 12일부터 열흘간 요미우리 신문은 신주쿠 이세탄 백화점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원자력전이라는 전람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전시회에선 피폭의 참상을 담은 슬라이드 영상 히로시마가 상영되었죠. 총 120장의 사진으로 구성된 이 영상 외에도 다양한 전시품들이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폭심지로부터 170km 떨어진 곳에서 한순간의 지붕의 기와와 함께 녹아버린 모자의 유골, 원폭 투하 시간인 오전 8시 15분을 가리킨 채 멈춰버린 자명종, 타다 남은 비폭, 녹아버린 유리와 도자기 조각 등 비폭의 비극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전시품들이 진열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오 후쿠르마류에서 가져온 실물 기와 로프, 수폭 피해 사진, 비키니 수폭 실험 전후의 방사능 통계, 방사능 구름의 이동 경로,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설 등도 함께 전시되었죠. 모두 원자력의 미래적 가능성보다는 원수폭의 공포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배, 열차, 비행기, 농업과 공업, 의학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도 함께 소개되었어요. 요컨대 군사적으로 쓰이면 재앙이지만 평화적으로 쓰이면 인류의 희망이라는 이중 메시지를 설계한 거죠. 실제로 이 전람회의 개최 고지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원폭의 재난과 수폭의 피해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일본 국민은 장래의 원자병기 무제한 발전과 우리의 운명을 생각할 때 근본적인 원자병기의 폐기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이 전시는 대중의 공포를 희망의 기술로 전환하려는 정교한 제안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쇼리키가 주도한 원자력 이미지 전략은 점차 대중문화의 트렌드로 확산되는데요. 앞서 말한 군사적으로 쓰이면 재앙이지만 평화적으로 쓰이면 인류의 희망이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담은 원자력 서사가 하나의 문화적 장르가 된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톰이에요. 사실 아톰은 쇼리키가 본격적으로 원자력 홍보에 나서기 전 소년이라는 잡지를 통해 처음 연재된 만화입니다. 지금은 다들 그냥 아톰 또는 우주소년 아톰으로 기억되지만 초기 제목은 아톰 대사였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름부터 원자 아톰에서 유래했고 이후 아톰에게는 가족 설정이 추가되면서 남동생은 코발트, 여동생은 우란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모두 핵과 관련된 원소들입니다. 형제들은 예외 없이 착하고 정의로운 존재로 묘사되며 심지어 빌런의 이름은 플루토예요. 이처럼 원자력과 관련된 상징이 선악구도로 재배치되는 설정은 이 만화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죠. 내용도 명확합니다. 아톰이 살아가는 미래 도시는 고도로 발전한 과학기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시의 모든 에너지원은 원자력이에요. 사람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그 중심에 있는 아톰은 100만 마력의 힘을 지닌 존재이지만 결코 두려운 존재로 그려지지 않죠. 오히려 착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지닌 존재이기에 그의 힘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과학이 만든 위력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상징처럼 말이에요. 이러한 성격은 시리즈 초반부터 잘 드러납니다. 첫 화에서 아톰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조자인 덴마 박사에게 버림받고 로봇 서커스단에 팔려가죠. 거기서 단장의 학대에 시달리지만 아톰은 끝까지 원한을 품지 않아요. 오히려 서커스 극장에서 화제가 나자 그는 자신을 학대한 단장을 구해냅니다. 이 극단적인 용서는 아톰이 가진 힘이 결코 위험하지 않다는 이유를 잘 설명하죠. 물론 극중에서 아톰이 자신의 힘을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아톰이 선천적으로 선한 존재라는 설정을 사후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 만화 아톰은 힘을 가진 존재는 무조건적으로 위험하지 않으며 그것이 어떤 손에 어떤 마음에 쥐어져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원자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톰이 상징하는 평화적 원자력 이용의 세계관은 전후 일본이 어떻게 재건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작가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데지카 오사무는 자서전에서 핵실험에 쓰이는 과학기술을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쓸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원자력을 사용하는 가공의 나라 이야기를 떠올렸고 그 결과물이 바로 아톰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듯 아이젠하워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연설은 1953년에 있었죠. 데지카는 그보다 2년 이상 앞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상상하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은 이후 쇼리키의 전략과 맞물리며 마침내 대중문화 전반으로 확산된 겁니다. 다음 이야기 1954년 한 편의 괴수 영화가 세상에 등장했다. 그 이름은 고지라.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괴수 영화가 아니었고 괴물 역시 그저 흔하디 흔한 파괴의 상징이 아니었으며 핵폭탄과 방사능 그리고 전후 일본의 깊은 상처를 담고 있었다. 그 괴물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 영화는 전후 일본 사회가 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된 복잡한 신화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비슷한 시기 일본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꿈꾸며 박람회를 열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야기되지 않은 아픈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과연 일본이 만든 신화와 그 뒷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전쟁의 기억을 지우려는 나라, 핵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신화를 창조한 그 나라, 일본이 숨기려 했던 그 이야기를 파헤쳐보려 한다. 7편 아톰 대 고지라, 일본에서 펼쳐진 세계의 대결. 과연 최종 승자는? 5월 29일 저녁 6시에 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